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주차가 돼서 공부를 다시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학습하는 내용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학습한 내용들을 꼭 숙지하길 바래요. 그래서 숙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강의를 집중해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 그래도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반복해서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질문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질문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 초반에 강의 시작할 때 교학상장이라는 말씀 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티칭이라든가 기타 선생님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역량이 많이 향상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질문하라는 얘기고요. 자, 저번에 조금 이제 어려웠던 것들 좀 많이 공부했는데, 특히 순환출자에 대해서, 그죠?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순환출자만 설명하고 말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순환출자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순환출자, 그 다음에 이제 지주회사제도, 이 두 가지를 설명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이 차이점이 뭔지, 지주회사제도와 순환출자제도, 순환출자와 지주회사제도의 어떤 차이점, 특징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순환출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출자. 일단 출자라는 말을 한번 볼게요. 출자가 뭐죠? 여러분들도 한자 쓰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써요. 출자. 그러니까 자본을 갖다가 이끌어낸다라는 뜻이죠. 출이 튀어나온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럼 출자는 왜 해야 하는 거예요? 왜? 어떤 사업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출자한다 하는 사업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혹은 새로운 사업 영역에 뛰어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출자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 돈을 내는 것, 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어떤 학문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분야에서 등장하는 용어들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대부분 우리 학문 용어들이 한자어가 많잖아요. 한자어. 그죠? 그러니까 이 한자어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개념 접근이 좀 쉬워질 거예요. 어떤 개념, 어떤 추상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용어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용어 정리는 대부분 한자가 많다. 거기다가 또 한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같이 나오고.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익숙할 수 있어요. 많이 봐왔으니까. 근데 한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휘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면서 우리가 좀 등한시하는 경우 있잖아요. 같이 보시라는 거지. 돈을 왜 내냐? 어떤 사업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혹은 새로운 사업 영역에 뛰어들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사업하려면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순환출자라는 말을 자체를 잘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순환해서 출자하는 거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우원이라는 사람이 A 기업의 지분을 예를 들어서 17%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주식 보유. 우원보다 이 A 회사의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뭐 한 20% 혹은 30% 보유한 사람도 있겠지만 17% 정도라고 한다면 대주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순환출자를 설명할 때 이 17%라는 얘기를 했을 때 우원이 보유한 주식수가 17%. 그러니까 우원보다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순환출자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우원이다. 17%. 그러니까 17%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 영향력이 막강하죠. 근데 주식은 인원수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몇 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느냐, 주식을 몇 개를 보유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A라는 회사에서 주주들이 모인 회사를 다시요. 주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을 주주총회라고 하는데, 주주총회는 주주의 주식회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주인이니까. 그죠? 예를 들면 전문 경영자가 A라는 회사를 대표해서 경영을 하고 있는데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면 해임에 대한 이야기를 주주총회에서 꺼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이사들이 되겠지만, 지금 주식회사 얘기가 아직 우리가 이제 학습은 안 했는데 자꾸 등장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뒤에 가서 또 자세하게 다룰게요. 어찌됐건 주주총회에서 가장 의사결정에 있어서 파워가 강하다. 왜? 주식을 많이 보유했으니까. 대1대 주주, 그러니까 주주 보유량이 제일 많은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B회사의 주식을 예를 들면 저번에 몇 퍼센트였더라? 20%였나요? 20%를 갖다가 매입하자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죠. 그죠? 다른 소수 의견보다. 그리고 또 우원이 주장한 의견에 동조하는 주주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우리는 보통 어떤 경우에는 다수를 따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게 통과됐다고 하면 20% 주식을 매입하면, 우원 같은 경우에는 A회사의 주식을 17%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B회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죠? A는 B고 B는 다시요. 우원은 A고 우원은 A고 그죠? A는 B고 그러면 우원은 B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같은 방법으로 C회사의 주식을 예를 들면 15%를 또 매입하도록 한다. 그리고 C의 주식을 C라는 회사가 A회사 주식을 11% 매입한다고 한다면 서로 순환하면서 맞물려서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저번에 제가 감자 캐는 거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우원은 A, A는 B, B는 C, C는 A. 그러니까 돌면서. 그러니까 결국 우원은 17%의 지분만 갖고도 A회사, B회사, C회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00%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B회사의 주식을 A회사가 20% 매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A회사가 현재 B회사의 주식을 20%면 막대한 주식을 우리가 획득하는 거잖아요. A회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A회사가 그러려면 자금이 막강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자산을 부풀리는 거지. 자산 부풀리는 거 쉬웠죠? 이 부채 비율을 높이는 거. 부채라는 건 뭐냐면 빌린 돈을 말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빌려와서 20%라는 주식을 산다고 하면 이 회사의 자산은 상당히 불건전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빌려온 돈 가지고 자산을 늘렸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IMF 이전에 기업의 어떤 지배구조를 보면 지금 우원이 단지 17%의 주식 보유를 통해서 A회사 주식 보유를 통해서 A, B, C 회사를 지배하는 것과 같은 양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났거든요. 많은 대기업에서. 특히 계열사가.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 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이 C회사 같은 경우에는 C회사 지분을 결과적으로는 한 10%대 정도로밖에 보유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A회사 입장에서 보면. 아니면 우원 입장에서 봐도 좋고. 그러면 이 C회사에 갖다 주식을 예를 들면 30%가 누군가가 매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중적으로 자금을 풀어서 C회사의 주식을 30%, 여기 B도 마찬가지고 A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송두리째 경영권이 이 C나 B나 A의 주식을 30% 이상 더 늘려볼까요? 한 40% 정도 매입한다고 하면 주식시장에서 주인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우원은 17%만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순환출자 제도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외부 공격에 취약했다라는 거지. 외부 공격이라 하고 한다면 주식 매입을 높여가는 거야. 이 지분 구조를 보면 누가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C회사에 혹은 B회사에
A 회사의 지분들을 많이 매입하면 경영권 일로 다 가져가는 거지. 그냥 감자 캐듯이 끌려가서. 그러다 보니까는 외부 공격에 취해지고. 또 순환 출자를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하자.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비교적이라는 말 좋겠네요. 비교적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계열사를 지배 가능하니까.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순환출자 같은 경우 17% 갖고 자기가 A, B, C를 지배한다? 그래서 운영한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과연 이게 정당성이 있는가 하는 거, 그죠? 예를 들면 무언이 A사 주식을 예를 들면 한 90% 정도 갖고 있다. 그리고 뭐 A사가 그로 인해서 한 80% 갖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뭐 B회사의 주식을 70%, 뭐 C회사의 주식을 60% 이렇게 갖고 있다 그러면 문제될 게 없겠죠. 방어하기도 편해요. 외부 공격에. 지분 보유율이 높으니까. 근데 상당히 취약하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뭐냐면은 순환출자 이 정도만 설명할게요. 실제 기업의 어떤 구조를 보면서 지배구조를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거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좀 답답하네요.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홀딩 컴퍼니 지주회사 제도예요. 지주회사 제도는 이건 직접 써도 되겠다. 그러니까 주 LG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주 LG, 주식회사 LG가 계열사들의 지분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야, 주인. 그래서 우리가 이걸 페어런트 컴퍼니라는 말을 쓰거든요. 모회사. 엄마 회사라는 거예요, 모회사.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이제 LG 화학이 있고, 그 다음에 LG 생활 건강이 있고, 예를 들면 LG 전자가 있다고 하면 이 회사들 주 LG가 이제 모회사라고 한다면 요 세 개 회사들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subsidiary company, 자회사라고 해요. 자식 회사. 자,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순환출자하고 지주회사 비교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LG화학의 지분을 주 LG가 한 40%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건의 주식을 갖다가 막 50% 정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LG전자의 주식을 60%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지분들을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순환출자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죠? 외부 공격. 예를 들면 LG화학을 누가 가지려고 공격을 막 해요. 주식을 막 매입해. 한 20%까지 매입해. 그럼 여기서도 한 10%, 20%만 매입해버리면 아무리 많이 매입해도 LG화학 끄떡 없잖아요. 그죠? 다시 얘기하면 제가 외부 공격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죠? 다른 투자자들이 여기를 집중적으로 LG화학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막 지분을 매입해요. 올려봤자, 그죠? 40%만 되면 뭐 20% 매입해도 끄떡 없잖아요. 경영권 방어하는 데 있어서는. 뭐 생건이나 LG전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거느려서 외부 공격으로부터의 어떤 취약성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 실제로 이렇게 지주회사에 대한 운영, 지배 구조를 갖다가 운영을 해라라고 정부나 이런 여러 가지 기관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왜 그랬냐면 1997년도 IMF 이후, 그죠? 연말에 IMF 이제 구제금융 받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회사들이 외국계 회사로 많이 넘어갔어요. 외국계 투자자들한테도. 대부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배 구조를 보면 순환출자 제도였기 때문에 손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방어를 해야 되니까.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 다 개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의 어떤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쉽죠.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외국 지분 상당히 많고, 또 우리나라 투자자들 중에 외국 회사 주식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우리 테슬라 주식도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지주회사 형태의 어떤 지배 구조에서는 요 지주회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subsidiary 컴퍼니의 지분 보유율이 높을수록 유리한 거야. 그죠? 지분 보유율이 높을수록, 지분 보유율이 지주회사가 많이 가질수록 탄탄한 어떤 구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주 LG라는 회사가 이 지분을 매입할 때 금융기관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와서 자산을 크게 해서, 그죠? 부채를 자산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분 매입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모회사의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야 된다. 이 얘기죠. 자기 자본 비율이 높다라는 건 뭐냐면 부채 대비, 그죠? 부채에 비해서 자기 자본금이 높아라는 거. 자, 이거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자산이 부채하고 뭐하고 이루어진다고 했죠? 자본. 그 중에서 이 부채 비율은 낮고 자본 비율이 높다는 거야.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거. 그러니까 상당히 재무 구조가, 이 말은 뭐예요? 재무 구조가 건전하다라는 말을 써요. 재무 구조가 건전성이 있다. 뭐 뉴스에서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재무 구조의 건전성이 있다, 높다, 뭐 이런 얘기. 그죠? 그래서 여기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 자본이 많아, 빚이 별로 없고, 그리고 지분을 많이 보유하면 좋죠. 오케이?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이 이제 계열사들의 어떤 지배를 할 때 순환 출자보다는, 그렇다고 지주회사 제도가 완벽한 건 아니에요. 순환 출자보다는 지주회사 제도가 더 바람직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거 두 가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 LG와 같이 이렇게 자회사만 거느리게 되는 순수 지주회사가 있고, 퓨어 홀딩 컴퍼니 순수 지주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혼합지주회사라는 게 있어요. 혼합지주회사라는 건 같은 말로 운영지주회사 혹은 사업지주회사, 이런 말 쓰거든요. 혼합지주회사, 운영지주회사, 사업지주회사. 오퍼레이팅 홀딩 컴퍼니라는 말을 써요. 오퍼레이팅. 그래서 직역하면 운영 지주회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슨 얘기냐면 개념은, 이 두산 같은 경우에는 주 두산이 있고, 주 두산이 두산 중공업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리고 두산 중공업이 두산 인프라코어를. 그러니까 두산 중공업 입장에서 보면은 두산 중공업 관련된 거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인데, 자기 사업도 하면서 인프라코어라는 회사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업 지주회사라고 하죠. 이렇게 주 LG같이 사업 안 하고 계열사만 거느리고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대부분 혼합지주회사 혹은 운영지주회사 혹은 사업지주회사 같은 경우가 많다. 정리를 하면, 사업지주회사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 운영지주회사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 혼합지주회사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 자회사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고유의 사업 영역에 있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9페이지로 넘어와서 9페이지에 거기 보면 이제 기업을 크게 분류를 했어요. 기업을 크게 분류를 하고 기업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기업을 크게 분류를 해보면 어떤 기업이 있느냐, 공기업과 사기업이 있다. 우리 핸드아웃하고 좀 반대로 썼네. 우리는 사기업을 위에다 썼는데, 이 공기업은
이 퍼블릭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퍼블릭 엔터프라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공기업이 뭘까요? 공기업.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철도를 민영화한다고 해보세요. 철도를 100% 민영화한다고 해봐. 그럼 지금 뭐 철로 같은 경우에는 민영화를 하게 되면 철도뿐만 아니라 공항도 한번 볼까? 공항 같은 경우에도 민영화를 한다고 하면 우리 공항 가보면 공항 사용료도 내고 그 다음에 주차료 같은 것도 내잖아요. 그죠? 근데 주차료나 그 다음에 공항 사용료 같은 게 민영화가 되면, 그러니까 민간이 운영하게 하면 이 비용이 상당히 올라갈 거예요. 예를 들면 인천공항 같은 경우 주차 이용하는 주차 비용 상당히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보다 기억 안 나요. 공항 가본 적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죠? 공항 같은 경우 가보면 우리나라 인천공항 같은 경우 주차 비용 합리적이죠. 그 다음에 공항 사용료 같은 경우도 이용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걸 민영으로 하면 비싸질 수밖에 없잖아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민자고속도로 그런 구간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가 상당히 비싸요. 철도도 마찬가지예요. 철도도 만약에 민간에서 한다 그러면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선로 같은 거 놓을 때 돈이 말도 못하게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A 구간하고 B 구간 선로를 놓을 때 여기 뭐 사유지가 이렇게 걸쳐져 있으면 이거 다 보상해줘야 되는데 그거 보상해주고 철도 놓으려고 하면 철도 요금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민영화를 해야 경쟁력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민영화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철도공항 같은 경우에는 민영화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공공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 있잖아요. 민간 부문에서 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공공기관 중에 조폐공사라고 알죠? 조폐공사가 뭐 하는 곳이에요? 돈 만드는 곳 아니에요. 이거 민간 부문에다 맡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화폐라는 거는 공공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공공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공기업들, 그죠? 이런 공공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 이런 이유가 있다.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간에서는 할 수 없다. 철도나 공항 같은 거 어떻게 민간에서 해요? 우리나라 삼성이나 현대 이런 대기업들 LG가 붙어도 하기 어려울걸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자, 어찌됐건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그래서 공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필요하다.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윤 추구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기관들이 있나 하고 보시면은 뭐 공사 들어가는 거, 그죠? 뭐 예를 들면 우리 지하철 타는데 지하철 서울교통공사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 과거에 이제 뭐 1호선하고 4호선은 서울 메트로, 그 다음에 5호선에서 8호선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라고 있었는데 그 1호선부터 8호선까지를 합쳤죠. 그리고 뭐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 메트로 9호선 이런 식으로 지하철을 운영하는 전반적인 운영하는 그런 공공기관이 있다. 지하철도 이제 선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땅 파가지고 만들려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잖아요. 우리 지하철 같은 경우 이용하는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우리가 서울 시내 교통 상당히 막히는데 지하철을 타면 막히진 않잖아요.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 이용하는 거잖아요. 국민들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하철 같은 경우 코레일 같은 경우도 일부 구간, 북철 구간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이해되셨어요? 지하철 얘기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재밌는데 잠깐 얘기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 1호선 구간 이용해 볼 때 서울역부터 1호선 구간인데 그 전은 이제 북철 구간이고 남영역은 청량리역 지나고 나면 이제 경희대에 있고 그 다음에 외대역 이렇게 있잖아요. 1호선 잘 타시는 분들 보면. 근데
청량리 구간에서 올라오고 이제 경희대 쪽으로 갈 때, 회기로 갈 때 불 잠깐 꺼지는 거 아시죠? 그거 왜 그러냐면 전류 방식이 코레일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서로 달라서 그래요. 교류 직류가 서로 바뀌어서. 그리고 통행 방식도 서울교통공사는 우측 통행이고 코레일은 좌측 통행인 거 아시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공공기관들이 좀 통합될 필요가 있는 거지. 그 얘기도 좀 오프라인 수업 같으면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까지 하고 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조폐공사도 있고 한국도로공사도 있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민간에서 쉽게 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 뭐 석유공사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2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